깊은 밤, 고요한 조선의 어느 산자락 끝 오두막에는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연화가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달빛 아래에서 정교한 자수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놓는 자수를 꿈에서도 인연을 잇는다 하여 몽연사라 불렀습니다. 연화가 그리워하는 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정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때마다 방 안에는 서늘한 기운과 함께 기묘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행여 정인의 넋일까 싶어 오히려 더 깊은 한숨을 실어 바늘귀를 꿰었습니다. 그때 방 한 구석 어둠 속에서 금빛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 집 주변을 맴돌던 영물 무영이었습니다. 검은 길고양이의 형상을 한 무영은 연화가 슬픔에 잠길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왔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자수틀 밑으로 다가가 나직하게 가르릉거렸습니다. 연화의 그리움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밤 자수 속에서 차가운 안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옛 정인의 형상을 한 망령이 나타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야, 나와 함께 가자. 그곳에는 슬픔도 기다림도 없단다. 망령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고향이었던 무영이 검은 연기로 변하더니 늠름한 사내의 모습으로 현신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망령의 차가운 손을 쳐냈습니다. 무영의 몸에서는 밤의 어둠처럼 깊으면서도 난로처럼 따스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무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물로 자수를 놓는 대신 이제는 살아있는 온기를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곁에서 당신이 잠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무영의 눈동자에는 애틋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영의 손에서 느껴지는 낯설지만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비가 오던 날 처마 밑에서 눈이 쌓이던 날 문 밖에서 늘 자신을 지켜주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의 서늘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무영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한 듯 가위를 들어 자수틀에 연결된 실을 툭 끊어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차가운 안개와 정인의 망령이 달빛 속으로 힘없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무영과 연화,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달빛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더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무영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무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몽연사의 실은 끊어졌지만 살아있는 두 존재 사이에 새로운 인연의 실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방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자수틀 위에는 슬픈 정인의 얼굴 대신 햇살 아래 졸고 있는 검은 고양이와 꽃밭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연화와 무영은 이제 평범한 하루의 행복을 나누며 달빛 대신 따스한 햇살 아래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조선, 당쟁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양. 대제학 윤성문의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영모라는 단 두 글자가 찍힌 교지가 내려오자 기품 있던 가문의 영광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피비린내를 씻어내려 하듯 대지를 적셨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합니다. 살아라, 서리야.
살아서 우리 가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흰 소복 차림의 서리는 진흙탕에 버선발이 엉망이 된 줄도 모르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좌포청 종사관 이판수가 보낸 관군들의 횃불이 뱀의 눈처럼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판수는 오래전부터 서리의 미모에 집착해왔고 이번 멸문지화를 틈타 그녀를 자신의 노비로 삼아 취하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듯한 단해의 끝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성난 파도와 같은 계곡물이 포효하고 있었고 뒤로는 서슬퍼런 칼날을 세운 관군들이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윤애기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종사관 나으리의 자비만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포교의 비아냥거림에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똥 속에 숨겨둔 은장도를 꺼내 목에 겨누었습니다. 더럽혀진 삶보다는 고결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무언의 의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서 여인 하나를 몰아세우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군. 나무 위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검정 무복을 입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매서운 바람을 닮은 눈빛으로 관군들을 훑었습니다. 이판수의 수하들은 비웃으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그는 검을 뽑지도 않은 채 검짓만으로 관군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빗물 섞인 혈흔이 바닥을 적셨고 순식간에 관군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무영은 차갑게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세상의 일은 남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온 다네다란 목소리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긴장이 풀린 서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 속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기품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 눈동자에서 오래전 북방의 전장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본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 길동무가 되어드리지요. 관군들의 추격을 따돌린 무영은 기력이 다해 쓰러진 서리를 업고 한양 외곽 인적이 드문 숲길 속 달빛 주막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밤의 해결사 무영이 유일하게 마음을 놓는 안식처이자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였습니다. 포구를 뚫고 들어온 무영의 등에 엎인 서리를 보고 주모 옥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방을 치웁니다. 아이고, 이 귀한 분이 어쩌다 이 꼴이 되셨대. 무영아, 내가 또 큰일을 저지른 게냐? 옥부는 투덜거리면서도 능숙하게 서리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냅니다. 그녀는 과거 무영이 죽어갈 때 목숨을 구해준 인연으로 거친 물의 배들 사이에서도 서리를 지켜줄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서리는 낯선 천장 아래서 눈을 뜹니다. 방 밖에서는 무영이 무심하게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만 자라온 서리에게 거칠지만 정직한 노동의 소리와 흙내음은 생경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리는 툇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 무영에게 다가가 정중히 절을 올립니다. 생명의 은인께 성함조차 여쭙지 못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무영은 칼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툭 내뱉습니다. 연유 같은 건 없소.
그저 내 앞길을 막던 자들을 치웠을 뿐이니 기운 차리면 갈 길 가시오. 무영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서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버선이 달아있는 것을 보고 밤새 그가 가죽을 덧대어 수선해 놓은 헌신발을 말입니다. 서리는 그의 곁에 앉아 나직이 말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이 이름과 아버님이 남기신 결백뿐입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이판수의 광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리를 놓친 포교들을 가차없이 처벌한 그는 서리가 은장도로 자결했을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계집은 눈이 살아 있었다. 절대로 쉽게 죽을 아이가 아니야. 한양 인근의 모든 주막과 사찰을 뒤져라. 만약 숨겨주는 자가 있다면 그놈의 목도 함께 가져오너라. 이판수는 영악하게도 관군이 아닌 저잣거리의 살수들을 고용해 은밀히 수사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영이 자주 드나들던 달빛 주막에 수상한 그림자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하며 평화롭던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달빛 주막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판수가 보낸 살수들이 밤안개를 틈타 주막을 포위했고 무영은 본능적으로 살기를 감지합니다. 이제 서리는 숨어있는 존재에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야심한 시각, 주막의 마당으로 대여섯 명의 복면 괴한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영은 잠든 서리의 입을 가볍게 막아 깨운 뒤 귓속말로 나직이 경고했습니다. 내 등 뒤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마시오. 무영의 검이 칼집에서 뽑히며 서늘한 명음을 냈습니다. 살수들의 칼날이 문창사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 무영의 신형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검격 속에서 무영은 서리를 한 팔로 감싸 안은 채 적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주막이 아수라장이 되자 옥분이 나타나 가마솥 뚜껑과 식칼을 휘두르며 살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놈들, 어디 감히 내 주막에서 행패냐. 무영아, 어서 아가씨를 모시고 뒷산 동굴로 피해라. 여긴 내가 맡으마. 옥분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두 사람은 빗물에 젖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서리에게 무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눈물은 앞을 가릴 뿐이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살아남는 것이오. 안전한 동굴로 피신한 뒤 서리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 건네주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락지가 아닙니다. 가락지 안쪽에 아버님께서 당쟁의 몸통인 영의정의 비리가 적힌 비밀서신을 숨겨두셨습니다. 이것만 도성에 전달할 수 있다면 가문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무영은 그 가락지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치를 혐오해 북방으로 떠났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 여인의 진실을 위해 다시 한양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굴 안 모닥불 연기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무영은 서리의 찰과상 입은 발목에 약초를 지니겨 발라주었습니다. 거친 검객의 손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무영 무사님, 왜 저 같은 죄인의 딸을 위해 목숨을 거시는 겁니까? 무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름 없는 검객에게 이유는 사치요. 다만 당신이 걷는 그 길이 핏빛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두 사람은 동틀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판수의 마술을 끊어내기 위해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위험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서리와 무영은 이제 도망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이 되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성 곳곳에는 서리의 인상착의가 담긴 방이 붙었고 이판수의 삼엄한 감시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변복을 합니다. 서리는 남루한 보찜장수 청년으로, 무영은 갓을 깊게 눌러쓴 병약한 선비로 위장했습니다. 한양 남소문을 통과할 때 포교가 서리의 얼굴을 확인하려 하자 무영은 짐짓 기침을 크게 하며 시선을 돌립니다. 제 아우가 폐병이 깊어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무영의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에 포교는 서둘러 그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까스로 도성에 입성한 두 사람은 옥분이 미리 일러준 한양의 지하 정보망 까막골에 몸을 숨깁니다. 한편 이판수는 서리가 도성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는 서리를 끌어내기 위해 잔인한 수를 씁니다. 유배지로 가던 서리의 아버지를 다시 한양으로 압송한다는 명목으로 의금부 옥사에 가두고 사흘 뒤 공개 처형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내 아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과연 내가 나타나지 않고 백일까? 이판수는 의금부 주변에 실력이 뛰어난 궁수들과 무사들을 배치하여 거대한 함정을 설계합니다. 결전의 전날 밤, 무영은 옷가락지 속 서신을 복사하여 조정의 양심 있는 중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웁니다. 서리는 무영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무사님, 이것은 제 가문의 일입니다. 무사님까지 희생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영은 서리의 떨리는 손을 처음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항상 차갑던 그의 손에 뜨거운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북방에서 수많은 목숨을 지켰지만 정작 지키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소. 하지만 지금은 다르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싸우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오. 그는 자신의 소중한 단검을 서리의 손에 쥐어주며 반드시 살아남아 다시 만나자는 언약을 맺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처형장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판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처형 명령을 내리려던 순간, 의금부 뒤편 화약고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혼비백산한 관군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날아올랐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포위망을 단신으로 뚫으며 처형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남장한 서리는 아버지가 갇힌 옥사 안으로 잠입하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의금부는 불길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란을 틈타 서리는 아버지의 옥사 앞까지 도달했고 무영은 홀로 수백 명의 관군을 막아서며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처형대 위, 마침내 무영과 이판수가 마주 섰습니다. 이판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숨겨두었던 편전화 기사를 무영에게 발사합니다. 무영은 어깨에 화살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한 검객놈이 감히 대업을 망치려 드느냐? 이판수의 외침에 무영이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자들이 대업이라 부르는 것은 권력의 탐욕일 뿐이나 내가 지키려는 것은 한 여인의 삶이다. 무영의 검이 달빛을 갈라 이판수의 칼을 부러뜨리고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악인의 종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리는 아버지를 구출해낸 뒤 무영이 미리 손을 써둔 대신들과 사헌부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지 속에 숨겨져 있던 영의정의
비리 장부와 연판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려 했던 자들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아버님의 충심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무영이 목숨을 걸고 벌어준 시간 덕분에 진실은 가려지지 않고 왕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영모를 조작한 일파는 숙청되었습니다. 서리의 가문은 마침내 복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리의 아버지는 다시 관직에 올랐고 서리 역시 대제학 가문의 귀한 영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승전고가 울리던 그 밤 이후 무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판수와의 결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던 무영이 호련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서리는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그가 준 단검을 쥐고 기도했습니다.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이름 없는 무사로 사셔도 좋으니 제발. 1년 뒤 다시 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이제 혼기가 찼다는 주변의 성화도 뒤로 한 채 추억이 깃든 달빛 주막을 찾았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너털웃음을 지으며 국밥을 나르고 있었지만 무영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두 사람이 함께 비를 피했던 산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신발 내가 수선해 준 것보다 많이 달았구려. 고개를 돌린 그곳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을 지닌 무영이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신분의 벽도 죽음의 공포도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언덕 아래서 이제는 비밀스러운 은둔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언약을 맺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깊은 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졌건만 필원 진사의 방에는 여전히 등잔불이 가물거립니다. 머리칼이 희끗해진 그는 창을 열고 보름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리도 달이 밝으니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구나. 그는 잠 못 이루는 노년의 쓸쓸함을 달래려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안개 자욱한 대나무 숲길을 걷던 필원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에 발길을 멈춥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기억 속에 누군가가 부르는 듯 애달프고도 따뜻했습니다. 필원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계곡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안개 사이로 은은한 등불이 비치는 작은 정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자 안에는 한 여인이 단정히 앉아 가야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운, 하얀 소복 위로 푸른 배자를 걸친 모습이 마치 달빛이 사람의 형상을 한 듯 신비롭습니다. 필원은 그녀의 뒷모습만 보고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낍니다. 이 밤중에 이토록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는 이는 뉘시오? 소운이 연주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필원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세월의 깊이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필원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30년 전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소녀를 떠올립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입술 끝에서 맴돕니다. 필원은 조심스럽게 정자 위로 올라가 그녀의 앞에 마주 앉습니다. 소우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식어가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달빛 아래서 당신과 차 한 잔 나누기를 수만 번 꿈꿨지요. 소운의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부드럽게 필원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의 꿈, 가슴 아팠던 이별, 그리고
홀로 견뎌온 긴 겨울 같은 시간들. 피로는 자신이 쓴 시 구절을 읊조리고 소우는 그 시에 담긴 애환을 가만히 들어줍니다. 비록 몸은 늙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만은 청춘의 그날로 되돌아간 듯 뜨거워집니다. 소우는 피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아 피론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녀는 피론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개며 말합니다. 그리움이 깊으면 달빛도 길이 된다더니 오늘 밤 우리가 만난 것이 바로 그 증거인가 봅니다. 피론은 소운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그가 간직해온 언젠가 그녀를 만나면 전해주려 했던 연서였습니다. 내 비록 보잘것없는 글재주나 이 시 속에 당신을 향한 평생의 마음을 담았소. 어느덧 새벽녘이 밝아오고 보름달은 서산으로 기울어 갑니다. 정자 주변을 감싸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소운의 모습도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당황하는 피론에게 소운은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면 다시 이 곡조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그리움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눈을 뜨니 피론은 자신의 방 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어 허탈해하던 순간 그의 손에는 소운이 따라 주었던 차의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피론은 이제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붓을 들어 달빛 아래 맺힌 인연을 기록하며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 꿔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성 귀퉁이 허름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작은 초가집. 처마 밑에는 운명을 잇는 집이라는 낡은 등롱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인적이 끊긴 깊은 밤, 보름달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각.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배어 있다. 서령은 남장을 한 채로 촛불 앞에 앉아 낡은 서책을 넘기고 있다. 이때 밖에서 묵직하면서도 절제된 발소리가 들려온다. 서령의 손길이 멈춘다. 밤이 깊어 귀신도 발을 붙이지 않는 시각에 어찌 이리 귀한 분이 왕림하셨습니까? 방문 밖에서 기척이 멎는다. 이윽고 문이 천천히 열리며 검은색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깊게 눌러쓴 이선이 들어선다. 그의 뒤로 내관이 따라붙으려 하자 이선은 손을 내저어 밖에서 대기하게 한다. 이선은 방에 들어서서 서령을 빤히 바라본다. 촛불에 비친 서령의 얼굴은 미소년처럼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수천 년의 세월을 산 노인처럼 깊다. 내 발소리만 듣고 귀한이가 올 줄 어찌 알았느냐. 저작거리의 흔한 사기꾼치고는 배짱이 두둑하구나. 발소리에는 그 사람의 무게가 담기는 법입니다. 손님의 걸음걸이는 천하를 어깨에 짊어진 듯 무거우나 그 속은 텅 빈 들판처럼 허전하시니 이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길을 나서신 게 아니옵니까? 이선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린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갓을 벗는다. 드러난 용안, 매끄러운 이마와 날카로운 콧날, 그러나 눈 밑에는 짙은 피로가 서려 있다. 그럼 내 얼굴을 보고 말해보거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서령은 이선의 얼굴을 촛불 쪽으로 가까이 당기게 한 뒤 조심스럽게 살핀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이선의 턱 끝 근처에 머물다 멈춘다. 임금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불경죄이나
이선은 묘한 향기에 홀린 듯 가만히 있는다. 나으리의 관상은 하늘에 해를 품으셨으나 그 해를 구름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사옵니다. 1호로 봉도 아래 앉아 계시나 정작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으신 분이군요. 관상가라더니 고작 신세 한탄이나 하는구나. 그래서 내 운명에 구름이 거칠 날이 온다더냐? 구름을 걷어낼 방법은 칼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나으리의 관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곳은 눈매가 아니라 굳게 닫힌 입술 끝에 걸린 고독입니다. 오늘 밤 저에게 그 고독을 조금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서령은 차 주전자를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넨다. 이선은 낯선 여인이 건네는 찻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그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평생 누군가에게 대접만 받았지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본 적 없는 임금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령이라 하옵니다. 눈 속에 핀 꽃이라는 뜻이지요. 서령이라. 내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 것이니 내가 읽었다는 내 관상 뒤의 이야기를 마저 해보거라. 두 사람 사이로 따뜻한 차향기가 퍼져나간다. 밖에서는 달빛이 초가집 지붕을 하얗게 비추고 임금의 굳어있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미미한 온기가 감돈다. 며칠 뒤 비가 그친 뒤 공기가 맑은 깊은 밤. 도성 외곽 서령의 작은 집 뒷마다 임금 이선은 용포 대신 수수한 선비의 도포를 걸치고 호위무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성벽을 넘습니다. 일국의 왕이 한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밤길을 걷는 것은 들키면 대간들의 상소문이 빗발칠 위험한 일이지만 이선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다급합니다. 서령은 마당 평상에 앉아 달빛을 조명 삼아 약초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령이 고개를 들자 담장 위로 갓을 쓴 이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으리, 이 위험한 곳을 어찌 또 담장까지 넘으신 것입니까? 이선은 가볍게 담장에서 뛰어내려 서령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에는 궁궐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돕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가 잠들었을까봐 그랬다. 그리고 담장을 넘는 것이 이리도 가슴 뛰는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구나. 지엄하신 분께서 어찌 이런 파격을 행하십니까?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궁궐의 수만 가지 법도보다 내가 내어주는 차 한 잔의 향기가 더 그리웠다. 오늘은 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기를 좀 채워주어야겠다. 두 사람은 좁은 평상에 나란히 앉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의 거리는 겨우 한 뼘. 서령은 말없이 따뜻한 찻잔을 건네고 이선은 찻잔 대신 서령의 투박한 손을 가만히 덮어 잡습니다. 서령이 놀라 손을 빼려 하지만 이선의 손임바닥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서령아, 모두들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땅만 본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속의 불면을 물어봐 준 이는 오직 너뿐이었다. 저는 그저 나으리의 용안에 서린 외로움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읽지 말았어야 할 금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금기라.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겠구나. 이선은 천천히 서령의 얼굴로 다가갑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립니다. 서령의 머리 사이로 빠져나온 머리카락 한 가닥을 이선이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줍니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왕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 그저
너라는 꽃 곁에 머물고 싶은 나비가 된 기분이다. 서령은 이선의 눈 속에서 권위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한 남자의 눈물을 봅니다. 그녀 역시 밀어내려던 마음을 접고 가만히 이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구중궁궐의 태양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곁에서 오롯이 범부로 쉬어가십시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두 사람 위로 감나무 잎사귀가 비처럼 떨어집니다. 임금의 위험한 외출은 그렇게 깊어가는 밤과 함께 애틋한 추억으로 새겨집니다. 깊은 밤, 이선과 서령이 평상에서 정을 나누던 중 서령의 집 뒷마당, 이선이 서령의 손을 잡고 그윽한 눈빛을 나누던 찰나 정적을 깨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횃불의 일렁임이 담장 너머 길목을 채웁니다. 이 근방이다. 거동이 수상한 자가 이 집으로 스며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라. 이선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추적해온 자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닙니다. 임금의 밤나들이를 시기하는 반대파 세력이 보낸 금군들이 분명합니다. 나으리,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만약 여기서 발각되시면 나으리의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침착하거라. 내가 여기서 잡히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 대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집니다. 쾅, 쾅 소리가 날 때마다 서령의 가슴도 내려앉습니다. 담장을 넘기엔 이미 포위망이 좁혀졌고 방으로 숨기엔 수색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서령의 눈에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커다란 약초 더미와 그 옆에 구덩이가 들어옵니다. 나으리, 무례를 범하겠습니다. 저 구덩이 안으로 몸을 굽히십시오. 서령은 이선을 구덩이에 앉히고 그 위를 멍석과 독한 냄새가 나는 생약초들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겉옷을 느슨하게 풀어헤친 뒤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켜라 소리와 함께 금군들이 들이닥칩니다. 선두에 선 자는 이선의 정적 좌의정의 수하인 강필두입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마당을 훑습니다. 이 야밤에 웬 계집이 이리 소란이냐? 수상한 사내가 이곳으로 들지 않았느냐? 사내라니요. 역병에 걸려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이라도 부르려 굿을 하려는데 나라님 부하들이라는 분들이 이 무슨 행패십니까? 보십시오. 저 약초 더미 아래 역병의 기운이 가득하니 죽고 싶거든 마음대로 뒤져보시든가요. 서령이 가리킨 약초 더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군사들이 멈칫하며 코를 막습니다. 강필두가 의심스러운 듯 칼끝으로 약초 더미를 찌르려던 찰나 서령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차라리 저를 베십시오. 어머니 유품이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서령의 실감나는 오열과 역병이라는 말에 군사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강필두는 혀를 차며 침을 뱉습니다. 재수 없는 년 같으니라고. 역병이라니 철수해라. 다른 곳을 뒤진다. 군사들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도 서령은 한참을 엎드려 떨고 있습니다. 이윽고 약초 더미를 치우고 나온 이선이 땀에 젖은 모습으로 서령을 일으켜 세웁니다. 서령의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무서웠겠구나. 나를 살리려 내가 목숨을 걸었어. 나으리가 무너지시면 저희 세상도 무너집니다. 제발, 이제 이 위험한 만남을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숨어서 보지 않겠다. 너를 내 곁에 정식으로 두어야겠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곳으로 말이다. 이선의 눈빛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강한 결단력이 서립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군주로서의 칼을 뽑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서령이 입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대비와 후궁들이 모여있는 내명부의 중심, 자경전. 서령은 더 이상 남장이 아닌 정결한 여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특별 관상가, 이례적인 직책의 내명부의 수장인 대비와 임금을 연모하는 숙의 박씨의 눈초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주상께서 잠자리가 뒤숭숭하시다 하여 불러들인 관상가라기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일 줄 알았더니 이리도 보드라운 꽃사슴이 들어올 줄이야. 낯짝을 보니 사내들이 딱 좋아할 상이로구나. 관상을 본다는 핑계로 전하의 밤을 훔치려는 요물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서령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나 목소리만큼은 떨림이 없습니다. 소인은 오직 얼굴에 새겨진 하늘의 뜻을 읽을 뿐입니다. 마마들의 용 안에서도 지금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일키옵니다. 무엇이라 감히 누구 앞에서 혀를 놀리느냐. 일촉즉발의 순간 주상전하 강령하시옵니까 하는 내관의 외침과 함께 이선이 성큼성큼 들어섭니다. 이선의 시선은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린 서령에게 향하지만 이내 애써 무심한 척 대비를 향해 웃어 보입니다. 대비마마, 제가 아끼는 기물을 벌써 시험하고 계셨습니까? 이 아이는 제 불면증을 고칠 유일한 약조이옵니다. 그러니 너무 겁주지 마시지요. 주상 단지 관상가일 뿐인데 이리 직접 걸음하시다니요. 혹여 이 아이의 얼굴에 홀리신 것은 아니옵니까? 이선은 천천히 서령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선의 손이 서령의 소매자락에 살짝 스칩니다. 그것은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홀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눈을 통해 내 나라를 다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숙에 또한 그리하시오. 소란이 끝난 뒤 이선은 서령을 자신의 서고로 부릅니다. 문 밖에는 삼엄한 경비가 서 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무척이나 가깝습니다. 궁궐은 저작거리보다 무서운 곳이다. 눈 하나, 말 한마디가 모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곳이지. 견딜 수 있겠느냐? 전하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제 관상에 평탄한 길은 지워졌사옵니다. 다만 전하의 곁에서 그 독을 대신 마시는 꽃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선은 서령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합니다. 이 화려한 감옥 속에서 기필코 그녀를 지켜내어 자신의 정인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입궐 후 첫 보름달이 뜨는 밤, 후궁들이 머무는 내명부의 후원, 연못가 정자.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숙의 박씨는 서령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치졸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정조를 건드리는 것이지요. 그녀는 서령의 처소에 외간 남자의 물건을 몰래 숨겨두고 미리 포섭한 일금 부도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관상을 본다며 홀린 년이 궁궐의 법도를 어기고 사내를 끌어들였다면 주상 전하께서도 차마 감싸지 못하시겠지. 서령이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숙의 박씨가 보낸 상궁들과 군사들이 처소를 들이닥칩니다. 꽤 있느냐? 이 방에 불순한 기운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수색하러 왔다. 서령이 당황해 채 옷을 추스르기도 전에 군사들이 벽장을 뒤엎습니다. 그 순간 비단 보자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보자기 안에서 나온 것은 사내들이나 차는 옥으로 된 놀이개였습니다. 오호라, 이것이 무엇이냐? 감히 궁궐 안에 외간 남자의 신물을 숨겨두다니. 이 요망한 년을 당장 끌어내라. 서령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본 적도 없는 물건이 자신의 방에서 나온 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으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서령은 하얀 소복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꿇려집니다. 대비와 숙의 박씨,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모여든 대신들이 그녀를 짐승 보듯 내려다봅니다. 주상, 보시옵소서. 저 아이가 주상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이 놀이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소서. 이선은 옥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서령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은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습니다. 서령의 눈을 바라보니 그녀의 눈망울은 억울함보다 이선이 입을 타격을 걱정하는 눈빛입니다. 서령아, 말해보거라. 저 놀이개가 진정 내 것이냐? 전하, 제 관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제 얼굴 어디에 남을 속일 눈매가 있사옵니까? 저 놀이개는 제 것이 아니오나 저를 시기하는 자들의 마음은 저 놀이개보다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나이다. 숙의 박씨가 기세등등하게 나서며 소리칩니다. 어디서 감히 끝까지 발뺌이냐? 당장 저 놀이개의 주인을 찾아내어 인연과 함께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그때 이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옥놀이개를 집어들어 달빛에 비추어 봅니다. 숙예, 이 놀이개의 주인을 찾아내라고 하였느냐? 예, 전하, 명백한 간통의 증거이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이 옥놀이개 뒷면에 새겨진 문양은 내가 며칠 전 소실한 나의 개인 인장이 아니냐. 내가 서령에게 호신용으로 하사하려다 잃어버린 것을 어찌 수기가 먼저 찾아낸 것이냐? 좌중이 얼어붙습니다. 사실 이선은 이미 수기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미리 자신의 물건을 서령의 방에 심어두거나 혹은 상황을 뒤집을 패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선은 놀이개를 숙의 박씨의 발 앞에 던집니다. 감히 내 물건을 도둑질하여 나의 관상가를 모함하려 들다니. 숙예, 그대의 관상엔 오늘부로 폐위라는 글자가 새겨졌구나. 상황이 종료되고 모두가 물러간 뒤 텅 빈 뜰. 이선은 바닥에 주저앉은 서령을 직접 일으켜 세웁니다. 서령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뜨거운 가슴에 갖다 댑니다. 미안하구나. 나를 연모하는 마음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선 더 잔인한 왕이 되어야 할 모양이다. 서령은 이선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옵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싸움보다 단 한 사람을 지키려는 싸움이 더 고달프다는 것을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숙의 박씨가 폐위된 지 보름 뒤 안개가 자욱한 새벽. 궁궐 내 가장 깊고 은밀한 기록 보관소 장서각. 서령은 임금 이선의 허락을 얻어 궁궐 내 금지된 서첩들을 열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아버지가 영모로 몰려 처형당하던 해의 국문 기록을 발견합니다. 기록관의 사사로운 일기 끝에 묘사된 밀고자의 인상착의에 밀고자의 왼쪽 눈썹 아래에는 좁쌀만 한 붉은 점이 있으니 그 눈빛이 뱀과 같아 보는 이의 골수를 서늘하게 한다. 서령의 손이 떨립니다. 왼쪽 눈썹 아래의 붉은 점. 그것은 현재 이선이 가장 신임하는 조정의 실세, 영의정 김치중의 특징이었습니다. 서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선의 건강을 위한 관상 처방을 핑계로 영의정 김치중을
자신의 처소로 초대합니다. 김치중은 노회한 여우 같은 인물로 서령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납니다. 전하의 불면증을 고쳤다는 용한 관상가가 나를 보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 얼굴에 죽을 상이라도 쓰여 있는가? 서령은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얼굴을 샅샅이 훑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의 왼쪽 눈썹 아래 털 속에 숨겨진 붉은 점을 응시합니다. 대감의 관상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귀상이오나 딱 한 군데. 그 눈썹 아래 붉은 점이 피의 얼룩처럼 보입니다. 10여 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선비의 피가 튄 자국 말입니다. 김치중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짐승처럼 번뜩입니다. 찻잔을 쥐던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돋습니다. 관상가라더니 작두 타는 무당이라도 된 모양이구나. 함부로 혀를 놀리면 그 혀가 내 목숨을 거두는 법이다. 김치중은 그날 밤 즉시 살수를 고용해 서령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령이 판 함정이었습니다. 서령은 미리 이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미끼가 되어 김치중의 살인 교사 현장을 잡으려 합니다. 야심한 밤 서령의 처소 담장을 넘는 검은 그림자들. 그들이 서령의 침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등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서령이 아니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임금 이선이었습니다. 영의정, 그대가 내 관상가의 목숨을 이토록 탐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령의 아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곁에 여인까지 앗아가려느냐? 어둠 속에서 영의정 김치중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미 도망갈 길이 없음을 깨닫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니다. 전하, 신이 저 계집을 죽이려 한 것은 오직 전하를 위함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역적의 여식, 전하의 아버님께서 직접 멸문을 명하신 가문의 자손입니다. 어찌 원수의 딸을 품으려 하십니까? 이선의 고개가 천천히 서령을 향합니다. 서령은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 가문을 멸한 것이 영의정의 모략인 줄 알았더니 결국 전하의 선왕께서 내리신 어명이었단 말입니까? 이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 원수와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선과 눈물로 얼룩진 서령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복수는 성공했으나 그 대가로 사랑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사흘 뒤 눈물마저 얼룩진 금은밤. 궁궐의 가장 외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정자. 이선은 화려한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처음 서령을 만났던 날 입었던 검은 도포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보찜 하나를 곁에 둔 채 수척해진 서령이 앉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가문을 도륙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너는 죽을 때까지 원수의 딸로 숨어 살아야 하겠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미래라면 나는 차라리 왕이기를 포기하겠다. 전하, 어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라의 근간이신 분이 어찌 일개 계집을 위해 보위를 버리려 하십니까? 백성을 보살피는 임금이라 하나 정작 내 곁에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서령아, 나를 임금이 아닌 그저 너를 연모하는 한 사내로만 봐줄 수는 없겠느냐? 이선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옥지환왕의 상징을 빼어 정자 기둥 아래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서령의 거친 손을 꽉 잡습니다.
이선은 미리 포섭해둔 충직한 호위무사의 도움으로 궁궐의 비밀 통로인 수구문 시체가 나가는 문을 향합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의 남자가 가장 천한 이들이 나가는 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임금의 실종을 알아챈 금군들의 횃불이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번져나갑니다. 전하를 찾아라. 어떤 계집과 함께 도주했다. 발견 즉시 계집은 빼고 전하는 모셔와야 한다. 숲길을 달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서령의 비단씨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찢겨 나갔고 이선의 도포 자락도 가시넝쿨에 걸려 너덜너덜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잡은 손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도성의 끝,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절벽 위에 다다랐을 때 추격대들이 그들을 포위합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전하,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 계집은 전하의 명예를 더럽히는 요물일 뿐입니다. 이선은 서령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꺼냅니다. 적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상투를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강바람에 흩날립니다. 오늘부로 조선의 임금 이선은 죽었다. 여기 서 있는 자는 그저 한 여인을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떠돌이일 뿐이다. 나를 잡으려거든 이 강물 아래에서 내 시신을 먼저 찾거라. 이선은 서령을 깊게 껴안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겁내지 마라. 저 세상에 가더라도 내가 내 관상을 보아줄 터이니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은 채 검푸른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몇 해 뒤 어느 바닷가 마을. 도성에서는 임금이 행방불명되어 승하했다는 소문이 돌고 새로운 왕이 즉위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남해의 한적한 어촌마을. 평범한 안악의 차림을 한 서령이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건장한 사내 하나가 대문을 들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넉넉한 웃음과 검게 그을린 건강함이 가득합니다. 부인, 오늘 장날이라기에 그대가 좋아하는 옥비녀 하나를 사왔소. 관상을 보아하니 오늘 이 비녀를 꽂으면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을 상이구려. 제 관상은 제가 제일 잘 안답니다. 제 평생의 운명은 이미 이 집 담장 안에 갇힌 지 오래인걸요. 이선은 서령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고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습니다. 왕관을 버린 대가는 고달픈 노동이었으나 그들은 비로소 단 한 번도 깨지 않는 깊은 단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깊은 밤 1시 부인의 사대부 집 뒷마다. 사방이 적막하다. 이따금 들리는 소슬바람에 대나무 잎 서걱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툇마루에 앉은 한씨 부인은 수놓던 바늘을 멈추고 먼 산등성이를 바라본다. 30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깊은 우물처럼 공허하다. 밤이 참으로 길구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낸 낭군. 그녀에게 남은 건 열렬하는 무거운 이름과 차디찬 방구석뿐이다. 새벽녘 집 외곽 담장 및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커다란 지게의 참나무 묶음을 가득 진 강쇠가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인다. 그의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솟아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오늘도 무탈이 계셨소.
강쇠는 담장 너머로 보이지 않는 방 안의 불빛을 한참이나 바라본다. 그는 매일 새벽 산에서 가장 시한 나무를 골라 이곳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다. 한씨 부인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라는 그의 유일한 연애 방식이다. 강쇠는 나무 묶음 위에 산에서 딴 붉은 머루 한 송이를 슬쩍 올려두고는 들킬새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아침 대문 앞. 몸종 점례가 하품을 하며 대문을 연다. 문 밖에 놓인 나무 뭉치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한다. 아이고 머니나, 마님 또 나왔구만요. 방 안에서 한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나무 뭉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린다. 나뭇결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고 은은한 숲의 향기가 난다. 그 위에 놓인 탐스러운 머루송이. 누구일까? 대체 어떤 이길래 이리도 정성을 들이는 것일까? 글쎄요, 마님. 동네 총각들이 마님 미모에 반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도깨비 장난인지. 근데 나무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요. 아주 옹골차게도 묶어놨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저 고마운 분일 뿐이다. 한씨 부인은 머루 하나를 입에 넣는다. 달콤하고 시큼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자 10수년간 잊고 살았던 생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기분을 느낀다. 늦은 오후 산길 초입. 친정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산 너머 절에 다녀오던 한씨 부인과 점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진다. 비를 피하려 서두르던 한씨 부인이 미끄러운 진흙길에 발을 헛디딘다. 아, 마님, 어쩌나 발목이 삐었나 봐요. 이 비를 어쩌면 좋아. 그때 비를 뚫고 커다란 삿갓을 쓴 사내가 나타난다. 바로 강쇠다. 빗물에 젖은 옷 사이로 굳건한 가슴 근육이 드러난다. 강쇠는 주저없이 한씨 부인 앞에 무릎을 굽힌다. 산짐승이 나올 시간입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니 소인의 등에 업히십시오. 아니, 어찌 외남자의 등에. 소문이 나면 어쩌려고. 소문보다 무서운 게 사람 목숨입니다. 마님, 실례하겠습니다. 강쇠가 한씨 부인을 번쩍 업어 올린다. 굵직한 그의 팔이 부인의 다리를 단단히 지탱한다. 한씨 부인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뜨거운 체온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한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강쇠의 등에 얼굴을 살짝 묻는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나무꾼의 등 뒤에 업힌 과부의 모습이 멀어져 간다. 두 사람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엉키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강쇠의 집에 머물게 된 한씨 부인. 젖은 옷을 말려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지고 한씨 부인은 매일 나무를 가져다 주니가 강쇠임을 알게 되는데 마님, 산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님 댁 담장을 넘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쇠의 오두막. 포구를 뚫고 강쇠가 한씨 부인을 업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선다. 방 안은 좁지만 참나무 타는 냄새가 포근하게 감돈다. 점례는 밖에서 젖은 옷을 짜느라 분주하고 방 안에는 발목을 다친 한씨 부인과 강쇠만이 남는다. 방이 누추하여 송구합니다. 우선 이 화로 곁에서 몸부터 녹이십시오. 곧불이라도 드시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만극합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나는 이 향기는 부인은 방 한 구석에 쌓인 참나무 더미를 발견한다.
대문 앞에 놓여 있던 그 매끄러운 나뭇결과 똑같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혹시 우리 집 대문 앞에 나무를 두고 가던 이가 귀하입니까? 강쇠는 대답 대신 묵묵히 화로의 장작을 집어넣는다. 불길이 확 살아나며 강쇠의 구릿빛 얼굴을 비춘다. 산에서 사는 놈이 할 줄 아는 게 나무 베는 일뿐이라. 그저 마님 방구들 차갑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하여 신분도 다르고 왕래도 없던 제게 그런 정성을 들이셨나요? 3년 전 장터에서 마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망울에 맺힌 슬픔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인은 그를 몰라 연서 한 장 못 쓰나 나무 하나는 정직하게 깎을 줄 압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15년 수절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슬픔을 들여다봐 준 적이 없었다. 모두가 절개만을 칭송할 때 이 무지렁이 나무꾼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본 것이다. 강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인의 부어오른 발목을 살핀다. 부인은 흠칫 놀라며 발을 빼려 하지만 강쇠의 크고 거친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발을 붙잡는다. 잠시만 참으십시오. 산에서 캐온 약초를 지니겨 붙여야 내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사내의 손이 이리 닿는 것은 도리가 아니거늘. 지금은 마님이 아니라 그저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제 손은 거칠지만 마님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쇠의 투박한 손가락이 부인의 흰 살결에 닿는다. 뜨거운 화로 열기와 사내의 단단한 손길이 닿는 순간 한씨 부인은 억눌러 왔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요동치는 것을 느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밀도 높게 가라앉는다. 깊은 밤 오두막 된 마루.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지붕을 때린다. 밖에서 보초를 서던 점례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다. 강쇠는 문턱에 앉아 비 내리는 숲을 바라보고 부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본다. 강쇠라 하였느냐? 예, 마님. 이 비가 그치면 나는 다시 담장 높은 집으로 돌아가 가둬진 새처럼 살아야 한다. 너와 나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인연임을 알지 않느냐? 압니다. 하지만 마님, 다른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내일도 모레도 그 담장 밑을 지킬 것입니다. 마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강쇠의 젖은 어깨를 어루만지려다 멈칫한다. 하지만 강쇠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다 댄다. 쿵쾅거리는 강한 심장 박동이 부인의 손끝을 타고 전해진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진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누군가에게 여인으로 인정받은 환희의 눈물이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병풍 삼아 밤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앉아있다. 마을로 돌아온 한씨 부인. 하지만 박진사가 그녀의 행적을 의심하며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한편 강쇠는 부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대담하게 담장을 넘기로 결심하는데 담장 안의 세상이 감옥이라면 제가 그 창살을 부수고 마님을 모셔가겠습니다. 한씨 부인의 안방. 산속에서의 꿈 같은 하룻밤을 뒤로하고 돌아온 한씨 부인.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숨막히는 정조의 굴레다. 마을 어귀에는 벌써 과부가 외간 남자와 비를 피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부인, 무탈이 돌아오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사대부가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어찌 외인과 밤을 지새웠단 말입니까? 비바람이 거세어 잠시 처마를 빌린 것뿐입니다.
진사 어른께서 관여하실 일은 아닌 듯 싶군요. 허허, 내 눈은 속여도 세상 눈은 못 속이는 법. 내 조만간 열려문 신청을 서두를 테니 부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없도록 하시오. 박진사는 돌아가며 수아에게 눈짓한다. 나무꾼 놈을 감시해라. 꼬투리만 잡히면 바로 관가로 끌고 갈 것이다. 늦은 밤 강쇠 요두마. 강쇠는 부인을 업었던 그날 이후 산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손끝에 남은 부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은은한 분내음이 온 방안을 채우고 있다. 결국 그는 도끼 대신 집신끈을 다시 조여맨다. 죽어도 좋소. 그저 얼굴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한씨 부인의 마다. 같은 시각 한씨 부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인다. 화로 곁에서 강쇠가 발목을 어루만져 주던 그 뜨거운 감각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쪽이 아닌 강쇠가 나무를 두고 가던 뒷담장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담장 너머에서 휘익 하는 작은 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부인은 심장이 멎는 듯하다. 조심스레 담벼락 가까이 다가가니 어둠 속에서 솟아오른 커다란 그림자가 담을 넘는다. 강쇠다. 강쇠야, 미쳤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보고 싶어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왔습니다. 마님, 이 손을 놓으라 하시면 지금 당장 뛰어내려 목숨을 끊겠습니다. 강쇠는 부인을 거칠게 끌어당겨 커다란 고목나무 뒤로 몸을 숨긴다. 부인은 밀어내려 하지만 강쇠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고동에 온몸의 힘이 풀린다.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남들이 보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한다. 평생을 죽은 듯 사셨지 않습니까? 제게는 마님이 열녀가 아니라 그저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강쇠가 부인의 떨리는 입술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갠다. 처음 느껴보는 거칠고도 뜨거운 숨결. 부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강쇠의 단단한 어깨를 꽉 움켜쥔다. 억눌러왔던 15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입맞춤에 무너져 내린다. 담장 밖 숲풀.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 저 멀리서 박진사가 보낸 하인이 그 광경을 목격한다. 하인의 눈이 번뜩인다. 잡았다, 요놈들. 박진사 어른께 알리면 큰 보상을 받겠구나. 하인이 급히 마을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깊은 감정에 빠진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한다. 달빛만이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사랑을 애처롭게 비추고 있다. 강쇠가 부인의 귓가에 속삭인다. 내일 밤 산 너머 은하수 물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떠나시겠습니까? 부인은 대답 대신 강쇠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강쇠와 한씨 부인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찰나. 갑자기 수십 개의 횃불이 담장을 에워싼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박진사가 관군들을 이끌고 들이닥친다. 이놈, 천한 나무꾼 놈이 감히 사대부가의 안방을 넘보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변고인가. 진사 어른,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분은 그저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열여문을 세워 가문을 빛내야 할 부인이 이런 미천한 놈과 몸을 섞다니. 여봐라, 저 놈을 당장 포박해라. 다음 날 아침 관가마당 신문장. 강쇠는 온몸이 피떡이 된 채 형틀에 묶여 있다. 박진사의 농간으로 부인을 겁탈하려 한 흉악범으로 몰린 것이다. 한씨 부인은 마당 한편에서 소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나무꾼 당쇠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신분을 망각하고 부인을 겁탈하려 했으니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겁탈이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을 연모했을 뿐입니다. 죽여주시되 마님께는 죄를 묻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소인이 눈이 멀어 저지른 일입니다. 보십시오. 제 입으로 연모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는 강상죄 중에 중죄입니다. 관가마다 계속되는 고문의 강쇠가 정신을 잃어가자 지켜보던 한씨 부인이 벌떡 일어난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삿도 앞으로 걸어 나간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다. 삿도, 저 사내는 죄가 없습니다. 부인 물러나시오. 겁박을 당해 무서워 그러는 줄 아나. 겁박이 아닙니다. 소첩이 먼저 그를 불렀습니다. 15년 차가운 방에서 죽은 듯 살던 저를 사내의 손길로 다시 숨쉬게 하니가 저 사람입니다. 아니, 저 정숙하던 부인이 대체 무슨 소리를. 미쳤나 봐. 저 사내가 죽는다면 소첩도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을 것입니다. 열려문 따위는 필요 없으니 차라리 우리 두 사람을 한나란 시에 베어 주십시오. 깊은 밤 차가운 옥사. 사또는 한씨 부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판결을 보류하고 두 사람을 가둔다. 박진사는 독이 올라 두 사람을 비밀리에 처리할 음모를 꾸민다. 창사를 사이에 두고 한씨 부인과 강쇠가 손을 맞잡는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님은 살 수 있으셨는데. 껍데기만 사느니 당신 곁에서 한순간이라도 여인으로 살고 싶었소. 강쇠야, 나를 데리고 저 산 너머로 가주겠느냐?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저 산 너머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 참나무 집을 짓고 평생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옥사 밖에서 점례가 은밀하게 열쇠 꾸러미를 들고 나타난다. 마님, 빨리 나오셔요. 박진사가 사람들을 풀었답니다. 폭풍우 치는 밤 관가 뒷길 험한 산길. 점례가 건네준 열쇠로 옥사를 탈출한 강쇠와 한씨 부인. 고문으로 다리를 저는 강쇠를 한씨 부인이 부축하며 험한 산길을 오른다. 뒤편에서는 박진사와 수아들이 든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쫓아온다. 저 가문의 수치를 당장 잡아와라. 사지가 찢겨도 좋으니 절대로 살려보내지 마라. 강쇠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꾸나. 마님. 소인 때문에 마님의 고운 발이 다 망가졌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부인은 대답 대신 자신의 치맛단을 찢어 강쇠의 피 흐르는 다리를 단단히 동여맨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결의가 서려 있다. 동트기 직전 구름다리 넘어 천길랑 떨어지 벼랑 끝. 막다른 길이다. 앞에는 깊은 계곡이 흐르는 절벽이고 뒤에는 박진사의 무리가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몰아치는 바람에 한씨 부인의 흰 소복이 위태롭게 휘날린다. 이제 끝이다. 부인, 지금이라도 저 나무꾼 놈의 목을 치겠다고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시오. 명예, 산 사람의 숨을 죽여 세우는 열여문이 무슨 명예란 말이냐? 나는 오늘 죽어서 저 하늘의 문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부인은 강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두 사람의 얼굴에 번진다. 절벽 끝. 마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너의 등에 업혔던 날, 이미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지옥이라도 너와 함께라면 그곳이 나의 극락이다. 다음 생에는 나무꾼이 아니라
마님의 듬직한 서방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뒤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 박진사와 포졸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지만 이미 두 사람의 신형은 안개 자욱한 계곡 아래로 한 마리 나비처럼 허공을 가른다. 수년 후 어느 깊은 산속 외딴집 따스한 봄날,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사건은 전설이 되었다. 절벽 아래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깊은 산속 소박하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참나무 집 한 채가 보인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한 사내가 장작을 패고 있다. 다리를 조금 절지만 어깨는 대들보처럼 듬직한 강쇠다. 임자, 나무 다 했소. 이제 밥 먹읍시다. 방 안에서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아하고 행복해 보이는 여인이 나온다. 한씨 부인이다. 그녀의 손에는 예전 그 새벽녘 대문 앞에 놓여있던 붉은 머루 송이가 들려있다. 오늘 머루가 아주 답니다. 당신도 한 입 드셔보셔요. 강쇠가 부인의 입가에 묻은 머루즙을 조심스레 닦아준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흐드러진 산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린다. 신분도 가문도 억압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함께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막을 내린다. 잠 못 드는 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눌린 삶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던 과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슴 속 불꽃은 더 뜨거운 법이지요. 두 사람의 해피엔딩처럼 여러분의 밤도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